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하고, 음식물을 오랫동안 섭취하지 않았을 때하고 두 개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 안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에 반응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굶었을 때 오랫동안 4시간 이상 이렇게 이제 굶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던 그런 글리코겐이라든지 지방 이런 것들을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인슐린, 우리가 오랫동안 금식을 했을 경우에 분비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피네프린은 뭐냐, 아드레날린은 뭐냐면은,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위급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글루카곤하고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해요. 근데 한 가지 딱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거의 글루카곤과 비슷하게 대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인슐린은 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합성 대사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소화기관에서 우리 음식물이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탄수화물은 예를 들면은 포도당이나 과당 이런 걸로 이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죠. 또 지방은 모노그리세라이드하고 지방산으로 분해돼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된 다음에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합성이 돼요.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서 고분자로 합성이 되죠. 예를 들어서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지방산은 중성지방으로, 아미노산은 단백질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그런 합성 대사를 촉진하는 거고, 글루카곤은 정확히 반대되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고분자가 이제 분해가 돼서 그게 이제 저분자로 되고 그게 이제 에너지로 이용이 돼야 되니까, 글루카곤은 인슐린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간단해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음식물을 우리가 이제 섭취한 상태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이 인슐린은 이제 우리 온몸을 이제 혈액을 타고서 돌아다니는 엔도크라인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제 간으로 가가지고 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또 여기 근육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에디포스 티슈, 지방 조직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아니면 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을 이제 각각 나눠서 살펴본 건데, 금방 얘기했듯이 주로 합성대사를 촉진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이 간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기 때문에 간으로 이제 포도당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이제 합성이 되겠죠. 합성 쪽을 촉진하니까, 인슐린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은 일부는 이게 뇌로 가가지고 뇌에서 뇌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요. 왜냐면은 이 중추신경계, 뇌라든지, 척수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고집을 한다고 그랬죠. 아니면은 이게 포도당이 없을 경우에는 케톤체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포도당을 선호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경로는 뭐냐면은, 이 포도당이 충분히 있을 때는 해당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도 하나의 생명체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AT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당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틸코일까지 왔는 다음에 이것이 중성지방으로 재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코일로부터 우리가 중성지방이 만들어지는 거는 배웠어요, 이미. 중성지방으로 된 다음에 이것을 이제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는 VLDL 형태로 저밀도 지단백에 실어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중성지방 자체가 우리 혈액 내에서 운반되는 거는 힘들어요. 왜냐면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운반체가 필요한데, 그 운반체가 VLDL,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초저밀도 지단백에 실려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기 지방 조직에 가가지고 지방 조직에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도 살이 쪄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소장에서 지방이 이제 흡수가 됐어요. 흡수가 되면은 일단 간으로 가기 전에 림파틱 덕트를 거쳐서 림프관을 거쳐가지고 일부는 간으로 가고 일부는 근육으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방산이 에너지로 이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뭐 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간에서 VLDL이 실려가지고 결국 이제 지방 조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하는 작용을 쭉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건데, 금방 설명한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일단 근육이라든지 뭐 다른 일반 조직에서 포도당 업테이크,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이제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리고 포도당을 이제 해당 작용을 하기 위해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일단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작용이 끝난 다음에는 아세틸코에가 돼야만 또 중성지방을 합성할 수가 있으니까, 지방산을 통해서 중성지방을 합성할 수가 있으니까 아세틸코에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간에서 인슐린이 글라이코젠 센세이스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글리코겐을 이제 합성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라이코젠 포스포레이스는 이제 글라이코젠을 분해하는 요소거든요. 그 분해하는 요소는 이제 저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글라이코젠이 합성이 되고요. 또 뭐 아까 얘기했던 얘기지만은 인슐린이 간에서 지방산 합성, 중성지방이 되려면 이제 지방산 체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지방산을 이제 합성을 하게 되는데 그 원료가 되는 것이 이제 아세틸코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지방 조직에서 인슐린은 이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을 한다. 중성지방 합성 어셈블리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결합시킨다, 합성 뭐 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촉진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효과를 이제 여기에 쭉 적어놨는데,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 하는 작용이 근육과 에디포스 티슈, 지방 조직에서 포도당 업테이크를 증가시켜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으니까 탄수화물 농도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이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스 업테이크를, 이제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간에서도 일어나는데, 이 간에서는 이 글루코카이네이스라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증가가 됩니다. 또, 이제 글라이코젠 합성이 증가가 된다고 그랬는데, 글라이코젠은 우리가 알다시피 간과 근육에만 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라이코젠 합성하는 효소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코젠 브레이크다운 되는 거, 글라이코젠이 분해되는 거는 억제가 되겠죠. 당연히. 글라이코젠 브레이크다운 시키는 효소가 글라이코젠 포스포릴레이스죠. 뭐 대표적인 효소죠. 그 다음에 해당 작용은 증가합니다. 해당 작용은 이제 보통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해당 작용이 증가된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왜 에너지가 충만한데 왜 이게 증가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간이 자기 에너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를 거쳐야만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지고,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져야만 지방산 합성이 되고 중성지방이 이제 되기 때문에 아세틸코에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해당 작용을 거쳐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을 촉진시키느냐? PFK1 포스포
프럭토스 카이네이스 1, 이 효소를 이제 증가시키거나 또는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즈 컴플렉스. 이것은 이제 파이루베이트로부터 아세틸코일을 만드는 효소죠. 이 효소를 촉진시키면은 해당 작용이 증가되고 아세틸코일 생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에서 지방산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지방산 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세틸코일 카르복실레이스. 이것을 증가시키면 말로닐코이가 되죠. 말로닐코이가 되면서 이제 그 지방산 합성 과정이 쭉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 조직에서는 이 중성지방 합성, TG 합성이 증가가 되는데 이게 그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리포프로테인 라이페이스, LPL이라고 약자로 하는데 이 리포프로테인 라이페이스하고 이게 그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효소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 에디포스 티슈에서 지방 조직에서 중성지방 합성이 증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슐린하고 반대로 우리가 이제 한 4시간 이상 굶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저녁에 식사를 하고 아침을 먹기 직전 이제 이런 그런 상황이죠. 패스팅 상황인데 이때는 이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때는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글루카곤이 작용을 하면은 일단 사이클릭 AMP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이클릭 AMP는 세포 안에 있는 2차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했죠. 간에서는 글라이코젠 포스포릴레이서를 활성화시킵니다. 글라이코젠, 저장됐던 글라이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 또 그 프럭토스 2,6 비스포스파테이스라는 효소, 이 해당 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물질이 있는데, 프럭토스 2,6 비스포스페이트, 죄송합니다. 효소가 아니고 이 물질인데, 이 물질의 농도를 낮춰요. 이 낮추게 되면 이제 그 해당 작용이 억제가 됩니다. 인슐린하고는 이제 반대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대신에 당 신생 반응이 촉진이 됩니다. 당 신생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내요. 어쨌든 포도당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 이유는 포도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요 뇌한테 보내려고 그래요. 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우리가 음식물을 먹든지 아니면 우리가 굶든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꼭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스를 저해를 하는데 이렇게 저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작용이 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하여서 아세틸코일을 만드는 것을 또 억제할 수도 있어요. 지방이 합성되는 걸 이제 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 PEP가 많이 축적이 되면은 당 신생 반응이 잘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스 저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펩시케이도 마찬가지예요. 펩시케이를 활성화시키면은 펩시케이는 우리가 당 신생 반응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효소죠.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에서 죄송합니다. 옥살로 아세테이트에서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를 만드는 효소인데 이 효소가 당 신생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면은 일단 글루카곤이 췌장의 알파셀에서 분비가 되면은 이제 간에 영향을 줘가지고 간에서 이제 글라이코젠이 분해가 돼서 글루코스가 만들어지고 이 글루코스는 뇌로 이제 공급이 되고 또 여기에 근육에 있던 단백질들이 분해가 됩니다. 일부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이 돼서 혈액을 타고서 간으로 와서 이 아미노산 또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단백질 이런 것들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이 되고 이 아미노산 중에 일부가 파이루베이트로 또 전환이 되고 이것이 당 신생 반응을 거쳐서 또 포도당을 만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지방산, 이 지방산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은 물론 이제 간에도 지방이 이제
축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주로 지방 조직에서 옵니다. 지방 조직에서 중성지방이 분해가 돼서 혈액을 타고서 간으로 오면은 이 간에서는 케톤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지방산을 적당히 잘라가지고 케톤체를 만들어가지고 케톤체를 어디로 보내느냐? 뇌로 일단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근육으로 보냅니다. 근육도 케톤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뇌는 당연히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글루카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에디포스 티슈 지방 조직에 있는 그 지방을 가능하면은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포도당을 가능하면은 많이 만들어서 뇌로 보내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루카곤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에피네프린하고 비슷하게 이 2차 신호 전달 물질로 사이클릭 AMP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을 가지고도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디포스 티슈에서는 뭐 아까 얘기한 내용을 반복하는 건데 그 지방 조직에 가가지고는 이 글루카곤이 중성지방을 그 분해를 촉진을 시켜요. 어떻게 시키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라이페이스 지방 조직 그 표면에 있는 호르몬 센시티브 라이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일반 라이페이스하고 달리 중성지방을 지방산 3개하고 그리세롤로 분해를 해요. 보통 소화효소 라이페이스는 모노그리세라이드하고 지방산으로 분해를 하는데 이 호르몬 센시티브 라이페이스는 중성지방을 지방산과 지방산 3개죠. 3개하고 그리세롤로 분해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지방구 막에 페릴리핀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산화시키게 되고 이것이 인산화가 되면은 지방구가 노출이 돼서 라이페이스가 잘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글루카곤이 하는 역할은 지방을 가능하면은 다른 조직이 다 이용을 하고 그 대신 뇌는 포도당을 공급을 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하고는 글루카곤하고는 정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하는 작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글루카곤은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혈당이 낮아졌을 때 분비되기 때문에 글라이코젠을 분해해가지고 혈중 포도당 농도를 높이려고 할 거고 또 이 글라이컬리시스는 가능하면 억제를 하겠죠. 왜냐면 해당 작용이 일어나면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니까 글라이콜리시스는 이제 억제가 되고요. 당신생 반응이 대신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생 반응의 원료가 되는 것이 이제 아미노산, 그리세롤, 뭐 옥살라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신생 반응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제 뇌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에디포스 티슈, 지방 조직에서는 이제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 이 지방산을 어디로 보내느냐? 근육이라든지 간 이런 데 보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간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케토제네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케톤체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톤체는 이 포도당 대체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뇌로 보내고 또 뭐 근육으로도 보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뇨 환자 또는 절식시 대사인데, 이 당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죠.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는데, 1형 당뇨는 이제 췌장에서 췌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췌장염에 걸려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제 주로 이 일형 당뇨의 주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이 베타셀이 이제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지만은 자가 면역 질환들이 이제 요즘 많은데 이유도 없이 자기 몸에 있는 단백질에 대해서 또는 세포에 대해서 면역 시스템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면역 시스템은 자기하고 타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단백질, 자기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패토젠, 그러니까 병원균을 또는 바이러스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바이러스는 공격하지만은 내 자신은 공격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그게 헷갈리는 거죠. 면역 시스템이 헷갈려가지고 베타셀을 공격해서 베타셀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일형 당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린 나이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소아형 당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소아형 당뇨. 이거는 이제 성인형 당뇨. 타입 2는 성인형 당뇨.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슐린 의존성이기 때문에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많죠. 일형 당뇨, 인슐린 의존성 당뇨, 그리고 소아형 당뇨, 주비나일 다이베티스 이렇게 얘기해서 하죠. 이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타입 2 다이베티스. 2형 당뇨인데 이거는 이제 인슐린 분비는 제대로 되는데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다시 말하면 인슐린 수용체 숫자가 이제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생산이 되지만은 그거에 세포들이 반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이제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라는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 단백질들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 몰라요. 어쨌든 이제 없어진 겁니다. 보통은 이제 성인기에 발병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비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비만인 사람이 2형 당뇨에 걸리냐? 그건 아니고, 2형 당뇨에 걸린 사람들 보면 되게 비만이더라. 그거는 이제 확실합니다. 인슐린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 환자들 대사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굶었을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당뇨 환자들은 이제 음식물을 먹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정상인이 굶었을 때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그대로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당뇨 환자가 음식물을 먹더라도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헤파토사이트인데 이게 간세포인데 간 조직에서 단백질이 분해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을 만들려고. 포도당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음식물을 먹었기 때문에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포도당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슐린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화살표를 보면 알겠지만 옥살로아세테이트를 거쳐서 당 친생 반응을 거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어디로 보내느냐? 무조건 뇌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을 분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암모니아가 이제 부산물로 생기고,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니까 유리아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유리아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유리아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방산인데, 이 지방산이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혈액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물론 이제 운반될 때는 지방산 형태로 운반되는 건 아니고, 중성지방 형태로 들어와서 이 헤파토사이트에서 지방산으로 될 겁니다. 이 지방산이 베타산화라는 걸 거치게 되면 아세틸코에가 돼요. 이 아세틸코에가 이런 구연산 회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 이 옥살로아세테이트를 계속 빼다가
포도당 만드는 데 써요. 당신생 반응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 옥살라스테이트가 있어야 이 크랩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이게 못 들어가요. 그냥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세틸코에가 그냥 남아 돌아요. 지방산이 분해가 돼가지고 아세틸코에까지는 왔는데 이게 크랩 사이클로 못 들어가니까 이게 뭘로 되느냐면 결국은 아세토 아세틸코에로 거쳐서 케톤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톤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혈액을 거쳐서 뇌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근육으로 가서 에너지로 이용이 된다. 그래서 케톤체 이거는 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데 이제 그림이 좀 다른 겁니다. 이것도 이제 옛날 그림인데 요거보다 좀 최근 7판 레닌저 7판에서는 6판에서는 이런 그림을 보여줬었는데 7판에서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케톤체가 증가한다는 것이 이제 그전 얘기였었고 새로운 버전에서는 케톤체 중에서도 베타 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라는 것이 많이 증가하더라. 이 당뇨 환자나 또는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굶었을 경우에 일주일간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이 케톤체 또는 뭐 지방산 농도, 포도당 농도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증가를 한다는 것을 이제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베타 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라고 하는 케톤체 화합물이 많이 증가가 되고 이것이 뇌에 가가지고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케톤체 중에 이제 아세토 아세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분해가 됩니다. 일부가 분해가 돼서 아세톤으로 됩니다. 아세톤은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유기용매로 사용이 되고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약간 향기 나는 그런 용매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 걸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금식한 사람들 입냄새를 보면은 약간 아세톤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 혈당이 계속 이제 높게 유지가 되는 거죠. 왜냐면 혈당이 우리 몸의 각 조직으로 근육 조직으로 지방 조직으로 뭐 간 여러 군데 조직으로 들어가야만 이게 뭐 에너지로 이용이 되든 아니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되든 지방으로 합성이 되든 이렇게 될 텐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에서 계속 그냥 맴도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혈중에 있는 단백질들이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돼요. 포도당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화 헤모글로빈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당화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혈액 속에서 이제 산소 운반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 당화가 되면은 산소 운반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산소 운반능이 컴프라마이즈가 됩니다. 컴프라마이즈라는 것은 이제 많이 손상이 된다. 기능이 많이 없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이제 심장병이 이제 산소가 운반이 잘 안 되니까 또 혈액 자체도 이제 뭐 찐득찐득하고 굉장히 점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 심장 관상동맥이 이제 막힐 수가 있어요. 심장병 발생률이 이제 증가가 되고요. 또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이 하루에 한 180리터 정도 혈액을 여과를 시킵니다. 신장 여러분 2개 있는 게 정말 다행인 것이 만약에 이거를 혼자서 다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평생 동안 이 신장은 우리 혈액을 하루에 180리터씩 여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과했던 그 혈액을 다시 여과했다가 다시 이제 재흡수를 해요. 단백질 재흡수하고 뭐 필요한 무기질들 재흡수하고 물도 재흡수하고 뭐 이런 작용을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내버리죠. 그래서 뭐 물 내버리고 또 뭐 유레아 요소 내버리고 그거는 재흡수 안 해요. 그 요소는 그냥 빠져나가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 포도당 농도가 혈중에 높다 보니까 신장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신장이 이제 끈적끈적한 그 혈액을 일단 여과를 시켜요. 여과를 시킨 다음에 다시 포도당을 재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신부전이 생기게 됩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혈관, 특히 모세혈관이 이제 많은 손상을 입게 되고, 신경도 이제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그 호르몬 중에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코티졸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여드름이 나거나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경험을 했을 때 병원에 가면은 이제 하이드로코티존이라고 하는 약물을 처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어라, 아니면은 뭐 많이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 스테로이드 코티코이드 호르몬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 보다시피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근육에서 이 단백질을 분해를 해가지고 이 당신생 반응을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굶을 때, 오랫동안 굶었을 때 이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영양학에서도 배웠듯이 우리가 탄수화물만 먹는 그 아프리카 어린이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물만 마시는 그 아프리카 어린이하고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으냐 물어보면은 탄수화물이라도 먹는 아이가 오래 살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면은, 메커니즘을 잘 모르면.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는 애가 더 오래 살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이 코티졸 때문에 그런데, 물만 먹는 아이는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 단백질, 근육에 있는 그 단백질들이 분해가 됩니다. 그 대신 이제 굉장히 마르죠. 단백질이 다 분해가 되니까. 그 단백질을 이용해서 뭘 만드느냐? 그 몸에서 꼭 필요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꼭 필요한 효소 단백질, 호르몬들, 알부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포도당도 만들고, 그래서 뇌로 이제 공급도 하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도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탄수화물만 공급을 받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게 분비가 안 돼요. 코티졸이. 탄수화물이 있으면 이게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굶어야 이게 분비가 돼요. 코티졸이. 어쨌든 이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은 지방산, 페리에시드하고 글루코스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혈액 속으로 이제 많이 방출이 되게 되고, 이 코티졸이 분비되는 그 경우에는 혈당이 낮아질 때 당연히 분비가 되죠. 근데 이제 감염이 생겼을 때, 감염증, 또 뭐 공포스러운 상황, 또는 뭐 이 공황장애, 그 앵자이어티, 뭐 근심 염려가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봐야 된다, 뭐 스트레스 많죠. 그때 이제 이런 코티졸이 이제 많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통증, 뭐 이럴 때 이제 많이 분비되죠. 그래서 다양한 그 효소들을 액티비티를 이제 조절하는데, 지방 조직에서는 이제 이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지방산과 그리세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또 간에서는 펩시케이를 많이 합성을 촉진을 해가지고 당신생 반응을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단백질을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또 역시 아미노산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른 꼭 필요한, 근육보다 더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역시 또 당신생 반응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제 뇌한테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이 코티졸은 금방 이제 들어서 대충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은 인슐린하고는 이 반대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계속해서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은, 예를 들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떤 계속해서 뭐 감염증 상황에 있다. 그러면 이제 아드레날 퍼티그라는 게 오게 됩니다. 사실 이 코티졸을 분비하는 기관이 아드레날 코텍스인데, 부신 피질인데, 부신 피질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뭐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면은 췌장이 피곤해지듯이 얘도 이제 피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티졸의 효과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 코티졸 분비도 이제 잘 안 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본 데미지, 뼈, 근육, 뭐 면역 시스템, 또 다른 호르몬의 기능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파이트와 플라이트 호르몬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위급 상황에서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가야 될 상황에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느와르 계통의 영화를 볼 때도 이게 많이 분비가 되죠. 이게 이제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뭔가 스릴 있고, 그리고 무슨, 이거 뭐지? 우박랜드라고 안 하고 요즘은 뭐라고 하나? 저쪽에 큰 타워에 있는 거기 놀이공원, 놀이동산. 거기에 청룡열차라고 해. 옛날에는 우리 때는 청룡열차가 있는데 요즘은 무슨 열차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빠른 그런, 스릴 넘치는 그런 철도 이런 거 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윙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런 거 타면은 이제, 이런 게 분비가 돼요.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네, 이 에피네프린은 아까 얘기했듯이 글루카곤하고 딱 한 가지만 빼고 똑같아요, 작용이. 똑같아. 왜냐면은 글루카곤도 지금 포도당이 없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려고, 그리고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분해대사 쪽으로 이제 몰아갑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이 고분자를 다 분해를 해서 포도당을 만들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데, 이 에피네프린도 이제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몸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이나 지방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해하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딱 차이 나는 게 뭐냐면 해당 작용이에요. 이 해당 작용이 아까 요게 이제 여기 있는데 해당 작용, 머슬의 해당 작용이 글루카곤의 경우는 이게 이제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감소가 됐어요. 글루카곤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증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글루카곤하고 에피네프린하고 분비 상황이 조금 달라요. 글루카곤은 단순히 혈당이 낮아져서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에피네프린은 혈당이 있고 없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에너지를 만들면 되는 거야. 얘의 목적은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빨리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싸우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거예요, 에피네프린은.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글루카곤과 차이가 난다. 요거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라이콜리시스가 증가가 된다. 글루카곤에서는 이게 이제 억제가 됐었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주제를 확 바꿔가지고 비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을 제가 어디까지 강의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하고 이 챕터는 그냥 이번 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염색체 지인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만 부분은 잘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살찌는 거를 이제 예방할 수도 있고, 더 살찌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왜 살이 찌는지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통계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은 그 비만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뭐 20% 됩니다. 그런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비만도가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의 한 40% 이상이 비만하다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뭐 20대니까 사실은 뭐 비만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나이가 먹은 한 40대, 뭐 50대 결혼하고 뭐 직장 다니고 그러면 이제 이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비만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은 한 33% 정도 돼요. 그 비만율이. 이거는 옛날 자료인데 미국도 한 3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만의 기준이 다릅니다. 미국은 BMI가 30 이상인 경우를 비만이로 보고, 우리나라는 25 이상을 비만이로 봐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비만입니다. 저도 뭐 상당히 많이 살이 쪄가지고 비만인데, 미국에서는 날씬하다고 해요. 30 안 되거든. 저는 25에서 26 정도 됩니다. BMI가. 근데 25는 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에 의하면은 25 넘으면은 비만이거든. 25에서 30까지가 비만입니다. 30 이상 넘어가면 고도 비만. 이 비만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 보다시피 당뇨, 여러 가지 만성 질환, 뭐 암이라든지 뇌졸중, 이게 노졸중이 아니고 뇌졸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질환이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거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비만이라는 것은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먹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지방 조직에 저장하는 현상. 이게 이제 비만인 겁니다. 단백질이 많아졌다고 그래가지고 비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탄수화물이 많아졌다?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아무리 많이 저장해도 500g 이상 저장할 수가 없어요. 저장하도록 그렇게 안 돼 있어, 시스템 자체가. 근데 지방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을 저장하려고 마음먹으면 한 200kg, 500kg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몸에. 거의 무한대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밸런스를 보통은 이루고 있죠. 우리가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으면 2000칼로리는 또 소모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가 어느 날 깨지는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먹는 것보다 활동량이 좀 적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살이 찌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분의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은 뭐 살로 가는 경우도, 지방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활동을 통해, 운동을 통해서 과잉 에너지는 이제 태워버릴 수도 있고, 또 열 발생을 해가지고 열로서 바깥으로 이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양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성인의 경우는 특히 이 열 발생으로 소모되는 열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겨울철에 이제 조금 그래도 좀 많이 있겠죠. 왜냐면 이제 주위 온도가 좀 차가우니까 우리 몸에서 열이 이제 억지로 해도 열을 발생을 해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살 빼기 위해서는 아주 차가운 데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이제 먹지를 해도 탈 거니까, 우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 체중이 한 60kg 나간다고 했을 때 60k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3kg는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어느 날 뭐 잘 먹으면은 뭐 62kg, 뭐 63kg 될 수도 있겠지. 또 좀 굶었다 그러면은 한 또 2kg 빠져서 한 58kg,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그게 갑자기 뭐 50으로 툭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70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뭔가, 그거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1900년대 1900년대 이제 한 중반 정도부터 거의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그전에는 뭐 비만이라는 거가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만이 서서히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맥도널드라든지 뭐 버거킹 또 그 뭡니까 KFC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만의 주범이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이 비만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비만 연구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발견한 것이 렙틴이라는 단백질인데 아미노산이 167개고 이게 뭐 지금까지는 이게 일종의 우리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절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신은 안 드는데 어쨌든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렙틴이라는 단백질이 우리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렙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일단 이게 지방 조직에서 주로 분비가 돼요. 지방 조직이 많으면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은 렙틴이 더 많이 분비가 되겠죠. 지방 조직에서 분비가 되니까. 이게 일단 분비가 되면은 식욕이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열 발생이 많아져요. 열 발생이 많아져. 그러니까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체중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60kg이 나가다가 62kg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나면 렙틴이 이제 그만큼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면 식욕이 좀 줄어들고 열 발생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 60kg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이론이 이제 바로 이 렙틴 리포스탯 티오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방 조직에서 합성이 되고 뇌에 가가지고 시상하부에 식욕 중추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해가지고 혈압 상승, 심박 증가, 열 발생 증가를 해서 결국은 이제 제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 발견하게 된 계기는 어떤 쥐를 보니까 얘는 한없이 먹는 거예요. 원래 쥐는 니블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는 양이 제한돼 있어요. 무한대로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더라도 물론 이제 좋은 음식을 주면은 더 많이는 먹겠죠. 그걸 우리가 카페테리아 다이어트라고 그러는데 카페테리아 다이어트를 주면은 더 많이 먹긴 먹는데 그렇다고 사람처럼 먹방에서 촬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많이 먹지는 않아요. 동물들이.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무한대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어떤 쥐를 보니까 굉장히 살이 찐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먹어. 그래서 그 쥐를 이제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유전자가 뭐가 잘못됐는데 요 유전자가 망가진 겁니다. 이 렙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망가진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비오비라는 게 뭐냐면은 오비시티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비 유전자가 결국 렙틴을 인코딩하고 있는 유전자인 겁니다. 이 오비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그때 이 고도 비만이 오고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식욕이 증가하고 혈중 코티졸 농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체온은 낮아지고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생식 능력은 또 없어지고 이런 증상이 이제 처음에 쥐에서 관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렙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더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 렙틴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비만하게 되느냐? 그걸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지방 조직에서는 이제 지방 분해를 촉진을 하고
또 뇌에 가가지고는 이제 그 식욕을 억제하고 뭐 이런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식품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지방 조직이 우리 몸에 일정한 양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분비되는 렙틴도 이제 일정하게 분비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좀 뭐 뷔페를 먹거나 뭐 그래가지고 좀 지방량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렙틴이 갑자기 이제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렙틴이 분비가 되면서 여기 보다시피 그 식품 섭취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식욕을 억제를 해. 그리고 또 그 에너지 중에서 지방을 또 태우는 지방 산화는 또 증가를 시켜.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또 체중이 너무 많이 줄었다. 그럼 렙틴이 이제 너무 적게 분비가 되잖아요. 원래 평상시보다 적게 분비되면은 렙틴이 아까 식욕 억제한다고 그랬죠. 억제하는 게 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먹게 되고 또 그 베타 산화는 또 줄어들게 되고 렙틴이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그 체중을 유지하게 된다. 그게 이제 그 셋 포인트 모델 또는 리포스탯 티오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좀 잘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이게 커 보이나요? 이게 커 보이나? 이게 커 보여요? 이게 좀 커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렙틴 OB 유전자가 망가진 겁니다. 이게 망가져가지고 얘는 이제 똑같은 어미 뱃속에서 나왔는데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얘는 OB 유전자가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이 찌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인슐린하고 비슷하게 렙틴도 이 수용체를 통해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렙틴 수용체가 이제 우리 몸의 세포에 이제 막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 렙틴이 지방 조직에서 분비돼 가지고 이 렙틴 수용체의 DB 유전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안테나 단백질에 결합을 해야만 드디어 이제 그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렙틴은 제대로 분비가 되는데 아까 인슐린 같은 경우도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 수용체가 고장나면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 경우도 똑같이 이 렙틴 수용체가 문제가 된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비만이 되는 겁니다. 요런 쥐가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DBDB 마우스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이아베티스의 약자입니다. 어떤 당뇨쥐를 분석을 했더니 계속 살이 찌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렙틴 이걸 이제 일종의 호르몬이라고 보는데 렙틴이 결합하는 그 수용체가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비만하게 되고 또 당뇨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DB라고 하는 유전자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된 거죠. 주로 이 DB 이 수용체 단백질은 여기 보다시피 시상하부에서 주로 발현이 됩니다. 이 시상이라는 부분은 우리 그 뇌에 아몬드 크기 정도, 뇌 속에 아몬드 정도 크기에 아주 조그만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요 뒤에 보면은 여기 폭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뇌 머리에. 여기가 이제 뇌관 부분이거든요. 연수 뇌관 부분이 요 부분인데 거기에 바로 위에 그 아몬드 크기의 그 해부학적 구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이포살라머스 시상하부인데 여기서 식욕 조절이 다 이루어지고 또 다양한 호르몬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 엔도크라인 시스템 거의 전체를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90%를 컨트롤하는 기관이 하이포살라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뇌가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뇌 중에서 하이포살라머스 부분하고 뇌하수체 부분만 이제 이렇게 딱 떼가지고 확대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이 시상하부의 특히 이제 두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리어스라는 부분하고
벤트로미디얼 누클레우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주로 식욕 조절과 관련이 돼 있어요. 여기 그 지방 조직에서 이 렙틴이 분비가 돼서 이제 뇌로, 혈액을 타고 뇌로 전달이 되면은 이쪽에 하이포살라무스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포만 중추라는 게 있고, 또 헝거 센터라 해가지고 섭식 중추라는 게 있어요. 약자로 VMH 이렇게 보통 쓰는데, 이거는 레터럴 하이포탈라무스, 벤트로미디얼 하이포탈라무스 이렇게 쓰는데, 이 세타이어티 센터라는 것은 거기가 이 포만감을 느끼는 부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헝거 센터라는 것은 여기가 배고픔을 느끼는 부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여기에 있어요. 벤트로미디얼 뉴클리어스 이 부분에 있어요. 여기 LH 부분도 여기 요 근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렙틴이 여기 가가지고 포만 중추에 작용을 하면은 포만감을 느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안 먹는 거죠. 식욕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뇌에서 하이포살라무스에서 명령을 내리죠. 신경 전달을 통해서, 특히 여기 심파세틱 뉴런, 교감신경계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해 가지고 이 지방 조직에 영향을 줘서 지방 조직을 태웁니다. 지방 조직이 분해가 되도록, 지방 조직에 있는 중성 지방을 분해하도록 신호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에디포스 티슈가 다시 줄어들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호르몬 측면에서 볼 때는 렙틴도 물론 중요하죠. 여기 보면 렙틴이 있고, 인슐린도 있고, 여기 뭐 그 장에서 분비되는 PYY, GLP-1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렐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렐린은 무지무지하게 그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데, 이 여기 보다시피 위에서 분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렙틴을 보면은 렙틴이 여기 궁상액에 가가지고 하이포살라무스의 궁상액에 그 뉴로펩타이드 Y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럼 뉴로펩타이드 Y는 그 여기 보다시피 뉴로펩타이드 Y를 그 저해를 해요. 여기 그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저해한다는 얘기인데, 뉴로펩타이드 Y를 저해를 하니까 이 뉴로펩타이드 Y는 원래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그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뉴로펩타이드 Y가. 그거를 저해를 하니까 이제 식욕이 억제가 되는 거죠. 또 알파 MSH는 원래는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렙틴이 알파 MSH를 촉진을 해요. 이렇게 초록색에 되어 있는 것은 촉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알파 MSH를 촉진하니까 얘가 이 하이포살라머스의 더 위에 가가지고 이제 그만 먹어라, 덜 먹어라, 그 대신 더 많이 대사해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뭐 인슐린도 비슷한 작용을 해요. 렙틴하고 비슷하게 인슐린을 보면은 뉴로펩타이드 Y를 이제 억제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PYY하고 GLP-1도 여기를 저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렐린만 이 위 속에 있는 그렐린은 뉴로펩타이드 Y를 촉진을 합니다. 그러면 뉴로펩타이드 Y는 더 많이 먹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맛이 없을 때 음식물을 이렇게 넣어서 위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식욕이 좀 생기죠. 그런 경우 아마 느꼈을 겁니다. 처음에는 밥맛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기 시작을 조금 억지로 해도 먹기 시작하면은 식욕이 생기는 경우를 가끔 느낍니다. 그 경우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렐린 때문에. 그렐린이 우위를 자극하면은 분비가 되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우리 시상 하부에 이 궁상핵 부분에 있는
그 액추에이트 뉴런에서 뉴럴펩타이드 Y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것을 촉진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식욕을 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렙틴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을 했고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식욕 억제하고 교감신경 자극에서 열 발생을 촉진하고, 몇 가지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식욕하고는 상관이 없고 비만하고도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뭐 발달 단계에서 이제 태아가 형성되는 단계에서도 이 어떤 작용을 한다. 뉴런의 네트워킹에 관련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내용은 다 이미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뉴로펩타이드 Y를 억제하고 알파 MSH를 촉진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알파 MSH 생산을 어떻게 그러면 촉진하느냐, 그 메커니즘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 그 렙틴 수용체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 수용체는 서로 그 다이머인데, 두 개의 그 사슬로 되어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그 신호를 발생하지 않는데, 이 렙틴이 와서 결합하는 순간에 이 두 개가 탁 달라붙게 됩니다. 다이머를 형성하게 되고, 다이머를 형성하면은 여기에 그 인산화가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 리셉터에 인산화가 되는데, 그 인산화를 시키는 효소가 야누스 카이네이스라는 약자로 JAK이라고 그래요. JAK. 이게 이제 그 인산화를 시켜요. 자기 자신을 인산화시켜요. 인산화시키면은 여기에 또 누가 달라붙느냐면은 스탯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따로 지금 떨어져 존재하다가 두 개가 와가지고 여기에 딱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럼 스탯이라는 이 다이머가 핵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핵에 있는 어떤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키는데, 그 유전자가 바로 이제 폼C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이 폼C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그 멜라노코틴을 만드는 그 전구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알파 MSH, 멜라노코틴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여기 폼C에서 이 폼C가 이제 이렇게 긴 사슬로 만들어지면 이걸 적당히 가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알파 MSH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그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간단하게 억제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알파 MSH의 작용을 그 촉진을 해서 알파 MSH를 많이 만들게 해서 식욕을 억제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멜라닌 색소, 우리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게 되는 그런 데도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렙틴이 아까 열 발생을 촉진한다고 그랬는데, 하이포살라무스에다가 렙틴이 이제 가서 작용을 하게 되면은, 하이포살라무스에서는 지금 지방량이 많이 늘어났네. 이 지방량을 어떻게 하면은 감소시킬까? 지방을 태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신호를 보냅니다.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이제 분비가 촉진이 되죠. 노르에피네프린은 지방을 태우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가가지고 그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UCP1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가 되는데, UCP1은 언커플링 프로테인입니다. 이 언커플링 프로테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화학 1에서 배웠는데, 서모제닌이라는 단백질이 있었어요. 이 서모제닌은 어떤 단백질이냐면은, 전자전달계가 있으면은 전자전달계에 그 프로톤 펌핑이 일어나가지고 막간 공간에 프로톤이 많이 생기고, 이 매트릭스 쪽에 프로톤 농도가 낮아져요. 그러면은 그게 프로톤이 다시 매트릭스로 돌아오면서 ATP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케미오스모틱 화학 3투 이론인데,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게 요 서머제닌이에요.
다시 말하면 프로톤 그 그레디언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단백질이 거기에 딱 박히면서 프로톤 열심히 이제 전자전달계에서 프로톤을 펌핑을 시켰는데 ATPase를 통해서 이게 들어와야 ATP가 만들어지는데 이 그 단백질을 통해서 그냥 들어오게 되면 ATP는 안 만들어지게 되고 그냥 프로톤 펌핑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대신 열 발생은 되고 에너지는 그냥 하염없이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UCP1 또는 UCP 프로테인이 이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 발생을 증가시킨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렙틴이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사람들이 다 굉장히 그 익사이팅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주사를 맞거나 우리가 뭐 먹으면은, 뚱뚱한 사람들은 살이 빠지겠네. 이런 이제 희망이 생겼죠. 굉장히 이제 익사이팅 했는데, 제약회사들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약으로 만들까, 그 즐거운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그 쥐에다가 실험해보니까 작동이 잘 안 돼요. 렙틴을 주사해도 살이 잘 안 빠져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제로 렙틴이 망가져가지고 비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렙틴 수용체, 아까 얘기했던 DBDB 마우스처럼 이 렙틴 수용체가 고장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가 렙틴 수용체 때문에 이 비만이 생기더라. 그런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지만은 이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인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렙틴 하나 가지고만 어떻게 뭐 체중을 조절한다 이런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요.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다음에 그 인슐린도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데 렙틴하고 비슷하게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식욕이 이제 억제가 되는데 그 NPY를 아까 저해한다고 그랬어요. NPY의 그 분비를 저해하고 알파 MSG는 촉진을 하고 이런 작용을 합니다. 렙틴하고 이제 똑같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하고 렙틴하고는 그 뭔가 서로 상호 크로스톡을 할 거다. 상호 신호 전달을 주고받을 거다. 이제 이것이 이제 알려졌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 렙틴 수용체하고 이 인슐린 수용체하고 공통적으로 그 IRS2라고 하는 단백질을 인산화시킨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 IRS는 인슐린 리셉터 서브스트레이트의 약자입니다. 인슐린 리셉터 서브스트레이트의 약자인데 IRS2라고 하는 단백질이 PI3K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그 단백질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인데 신호전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단백질인데 이거를 촉진을 해요. 이게 촉진이 되면은 여기 보다시피 식욕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렙틴이라든지 인슐린 수용체가 또 다른 메커니즘, 이건 새롭게 이제 발견된 거죠. 또 다른 메커니즘에서 PI3K를 거쳐서 이 식욕을 억제를 하더라.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고, 그래서 이 렙틴만 가지고는 이게 그 완전하게 살을 빼는 게 쉽지 않구나. 인슐린도 같이 뭔가 작용을 해야 효과가 있구나.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비만과 관련해 가지고는 무궁무진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아디포넥틴이라는 것이 또 1900년대 1990년대에 아디포넥틴이라는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인데 이것이 또 발견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호르몬하고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 뇌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뇌 수용체 결합을 해가지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도 부여하고 또 동맥경화 염증 이런 거를 이제 억제하는 그런 작용도 하고
그 AMPK 패스웨이를 활성화시켜서 에너지를 발생을 하고 결국 지방을 태워요. 이 에디포넥틴이. 이 지방을 태우는데 이 신호 전달 경로의 중간에 AMPK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사람들이 에디포넥틴보다는 AMPK로 다 몰려가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죠. AMPK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건가? 그러면은 살이 빠지니까. 근데 그런 연구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됐었죠. 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보다. 그래서 AMPK가 활성화가 되면은 아세틸코에 카르복실레이스 지방 합성, 지방산 합성하는 효소는 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지방산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들어가가지고 산화가 돼서 지방산은 이제 그 태워지는 거죠. 버닝 되고, 또 AMPK가 콜레스테롤 합성도 또 저해한다는 것도 이제 알려졌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에디포넥틴, AMPK 이런 쪽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뭐 연구가 되고 있는지. 아마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AMPK가 그 여기 뭐 보다시피 ATP를 생성하는 과정, 예를 들면은 뭐 포도당, 지방산 이런 것들을 그 분해하는 것을 촉진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반응을 촉진하니까 그 뭐 살은 빠지겠죠. 지방이 다 분해가 돼버릴 거니까. 그리고 뭐 여기 그 이 AMPK가 그 뭘 만드냐면은 이 아데닐레이트 카이네이스가 이 ATP하고 AMP하고 두 개를 결합해서 두 분자의 ADP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갑자기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AMPK가 그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는, 지방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는 그런 데 관여를 하고 있다. 특히 지방과, 탄수화물보다는 지방과 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포도당 산화도 물론 이제, 증가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죠. 그래서 이 AMPK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심장에서 뭐 지방산 산화, 포도당 업테이크 증가, 뭐 글라이콜리시스 증가, 또 근육에서 지방산 산화, 글루코스 업테이크 증가하고, 그다음에 뇌에서 피딩, 비헤이비어를 그러니까 먹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아까